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려 5년입니다, 5년. 여러분이 진짜 애타게 기다려온 법안이 하나 있어요. 네, 5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죠. 그렇죠? 그 끝없는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짙은 안개 속에서 이 법안 하나만 딱 통과되면 드디어 우리 디지털 자산 시장에 쨍 하고 해가 뜰 거다. 다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잖아요. 맞아요. 업계 수건 사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침내 의회에서 이 포괄 규제 법안이 거의 다 만들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연히 다들 샴페인 터트릴 준비를 하겠죠. 근데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 여러분, 회사의 주가가 하루아침에 20%나 폭락해 있는 겁니다. 와, 20%면 진짜 시장이 발칵 뒤집힌 거네요. 그러니까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지지하고 기다렸던 바로 그 법안이 사실은 여러분을 아주 합법적으로 파산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일종의 함정이었던 거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잖아요. 놀랍게도 며칠 전이죠. 2026년 3월 23일에 워싱턴과 크립토 시장 한복판에서 정확히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난리도 아니었죠. 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주가가 단숨에 10% 이상 무너져 내렸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투명성의 대명사로 불리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 그 서클의 주가는 무려 20%나 그냥 증발해 버렸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클래러티 법안, 디지털 자산 시장에 명확성을 주겠다던 그 규제 법안 초안이 비공개로 검토되던 중에 워싱턴에서 유출된 겁니다. 네, 그 유출된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시장은 이 초안을 보고 말 그대로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딥다이브에서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이면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히 규제 하나가 생기고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면을 보면 훨씬 더 거대한 싸움이 숨어 있죠. 맞아요. 이건 전통 은행업계랑 크립토 업계가 진짜 사활을 걸고 맞붙은 무려 8,800조 원짜리 거대한 밥그릇 싸움입니다. 8,800조 원이라니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유출된 초안의 진짜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워싱턴 정치권은 왜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 완벽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모든 사태의 도화선이 된 그 숫자, 8,800조 원이라는 숫자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전문가님, 은행들은 대체 크립토 업계에 뭘 그렇게 두려워했던 겁니까?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은행이라는 비즈니스의 아주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은행이 돈을 버는 방식이 생각보다 아주 단순 명료하거든요. 싸게 빌려서 비싸게 빌려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예금자들에게 아주 싼 이자를 쳐주고 돈을 일단 맡아둔 다음에 그 돈을 대출자들에게 훨씬 더 비싼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차액, 즉 예대 마진을 챙기는 겁니다. 네, 수백 년 된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런데 호스트님, 2026년 3월 현재 미국 대형은행들의 평균 예금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요새 금리가 올랐다고는 해도 체감상 그렇게 높진 않던데 한 1, 2% 되나요? 고작 연 0.39%입니다. 와, 0.39%요. 1%도 안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보면 예금자 입장에서는 돈을 은행에 넣어둘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 구조인 셈이죠. 0.39%면 진짜 너무하네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비교군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똑같은 그 미국 달러를 은행이 아니라 코인베이스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의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그 1달러와 가치가 1대1로 똑같이 연동되는 코인 형태로 예치해두면 이자를 얼마나 주죠? 무려 연 4.7%의 이자를 줍니다. 와, 4.7%! 이건 은행 입장에서는 진짜 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린 독이나 마찬가지네요. 아니,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0.39% 주는 은행에 달러를 묵혀두겠습니까? 아니면 12배나 이자를 더 쳐주는 4.7%짜리 거래소 지갑으로 돈을 옮기겠습니까? 저라도 당장 옮기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 구멍난 독에서 빠져나갈 엄청난 물의 양이 은행들을 말 그대로 공황 상태로 몰아넣은 겁니다. 그 물의 양이 아까 말씀하신 8,800조 원인 거군요. 맞습니다. 현재 미국 상업은행들의 예금 계좌에 쌓여있는 돈의 총규모가 약 18조 6천억 달러에 달하거든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경 7천조 원이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이경 단위가 나오네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은행업계 내부 추산 자료를 보면요. 만약에 이 코인베이스가 주는 4.7% 이자가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이 되고 딱 굳어질 경우에 이 막대한 예금 중에서 최소 6천억 달러, 즉 8,800조 원 정도가 크립토 생태계로 이탈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와, 8,800조 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은행들은 진짜 비상이겠네요. 수백 년 동안 그 0.39%라는 헐값에 돈을 끌어와서 막대한 이익을 누려왔는데 그 독점적인 자금 조달 창구가 그냥 붕괴될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낀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애초에 크립토 업계가 그렇게 높은 이자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줄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그 루나테라 사태 터지고 나서 실물 담보도 없이 무작정 이자 막 퍼주는 거 막으려고 그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강력한 연방법이 이미 통과되지 않았었나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맞아요. 지니어스 법안의 핵심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테더나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가 고객한테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걸 엄격하게 금지하는 거였죠. 그렇죠. 투기저든 이자 농사 같은 거 막겠다는 취지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 크립토 업계의 똑똑한 법률가들이 그 법안의 문구 사이에서 엄청난 사각지대를 하나 발견해냅니다. 사각지대요? 그게 어떤 건데요? 그게 뭐냐면 발행사가 직접 고객에게 이자를 주는 건 안 되지만 거래소가 고객 돈을 운용해서 그 수익을 분배하는 건 명시적으로 막혀있지 않다는 아주 절묘한 틈새를 찾아낸 거죠. 아하. 그러니까 1달러짜리 코인을 직접 찍어낸 그 서클이 이자를 주는 건 불법인데 고객이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에 돈을 예치하고 코인베이스가 그 막대한 자금을 모아서 뭐 미국 국채 같은 아주 안전한 자산에 굴려서 얻은 수익을 고객한테 4.7%로 나눠주는 거는 그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걸 우리는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자 지급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였고요. 아, 틈새를 제대로 파고들었네요. 네, 그러자 뭐 크라켄이나 제미니 같은 다른 대형 거래소들까지 앞다투어서 이 대열에 합류를 해버린 겁니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진짜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 연출된 거죠. 내 고객을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은행 로비 단체들이 지난 2년 동안 워싱턴 정치권에다가 무려 3,960억 원, 그 약 3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로비 자금을 막 쏟아부었던 거군요. 네, 이건 뭐 단순한 규제 가이드라인 하나 정하고 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수백 년 된 자기들 전통 금융 패권의 생명줄을 지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총력전을 펼친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은행들이 그 천문학적인 돈을 워싱턴에 뿌렸잖아요. 그럼 이번에 유출된 그 클래리티 법안 초안을 일종의 영수증이라고 치고 한번 뜯어보죠. 도대체 그 3,960억 원짜리 로비가 그 초안에 정확히 어떻게 찍혀 나온 건가요? 유출된 상원 버전 초안을 딱 보면요. 진짜 크리포 업계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만한 두 가지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두 가지나요?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는 이른바 패시브 일드, 즉 수동적 수익의 전면 금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지갑에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가만히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가 차곡차곡 쌓이는 그 구조 자체를 아예 법으로 완전히 불법화해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코인베이스 전체 매출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 예치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대략 한 20%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네, 거의 20%에 육박하는 핵심 캐시카우죠. 이걸 하루아침에 그냥 불법이라고 규정해버린다면 주가가 10% 폭락한 게 오히려 방어를 잘했다, 선방한 거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네요. 근데 방금 두 가지 조항이라고 하셨잖아요. 매출 20%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조항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두 번째 조항이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진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어휴, 사형 선고라고요?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바로 액티비티 기반 보상, 즉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주는 보상의 허용 기준을 고의로 아주 모호하게 남겨뒀다는 점입니다. 고의로 모호하게요? 네, 초안 내용을 보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자를 받는 패시브 일드는 아까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용자가 네트워크 발전에 기여하는 뭐 결제나 송금 같은 능동적인 활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하는 건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만 들으면 그래도 아예 다 막은 건 아니고 약간 숨통은 틔워주는 합리적인 타협안 같은데요. 딱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그게 함정입니다. 아니죠. 가만 생각해보니까 모호하다는 건 기업한테 진짜 가장 끔찍한 불확실성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가 좋아. 그럼 우리가 한 달에 우리 플랫폼에서 결제를 10번 이상 하면 연 4.7%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액티비티 기반 서비스를 딱 출시했다고 쳐보죠. 네.
기업 입장에서는 혁신적인 서비스죠. 근데 나중에 갑자기 규제 당국이 딱 나타나서 야, 이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활동이니까 사실상 예전에 금지했던 패시브 일드랑 다를 바가 없다. 고로 불법이다. 이렇게 지들 마음대로 자위적으로 판정해버리면 코인베이스는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죠. 아니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멈춰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하지만 초록불이 쳐져서 달리고 있는데도 언제 경찰이 호각을 불면서 내 차를 세울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도대체 어떤 미친 기업이 그 도로 위에 수조 원의 돈을 투자해서 차를 몰겠습니까? 호스트님 비유가 정말 찰떡이네요. 규제의 명확성을 주겠다고 법안 이름조차 클래리티 법안, 즉 명확성 법안이라고 지어놓고서는 실제로는 규제 당국 입맛에 따라 언제든지 시장을 쥐고 흔들 수 있도록 그 불확실성을 아예 제도화해버린 겁니다. 와, 진짜 기가 막히네요. 크립토 업계가 이 법안을 두고 그냥 뭐 아쉽다, 실망했다 정도를 넘어서 뼈저린 배신감을 느끼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대목 가서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미스테리가 하나 있어요. 코인베이스야 뭐 비즈니스 모델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 뭐 당연하다고 쳐요. 근데 서클은 왜 단 하루 만에 주가가 20%나 폭락을 한 겁니까?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죠. 애초에 그 지니어스 법안 때부터 직접 이자도 안 주고 있었잖아요. 게다가 서클은 항상 투명하게 회계감사 다 받으면서 미국 규제 당국이 하라는 대로 진짜 다 따르는 전교 1등 모범생 아니었나요? 이런 모범생이 오히려 가장 크게 다쳤다는 게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가장 흥미롭고 또 어떻게 보면 소름 돋게 본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서클의 20% 폭락 뒤에는 진짜 아주 극적이고 역설적인 사건이 하나 더 숨어 있었거든요. 단순히 이번 법안의 모호함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군요.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네, 이 클래리티 법안 초안이 유출된 바로 그 운명의 날. 아주 공교롭게도 서클의 영원한 앙숙이자 글로벌 1위 스크리블 코인인 테더, 이 USDT가 엄청난 깜짝 발표를 하나 던집니다. 테더요? USDT면 그동안 뭐 니네 준비금이 진짜 100% 은행에 있는 거 맞냐? 대체 무슨 돈으로 코인을 그렇게 찍어내냐? 하면서 불투명하다고 규제 당국이랑 언론한테 십자포화를 맞던 그 테더 말씀이시죠? 투명성의 대명사 테더가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한 곳을 전격적으로 고용해서 앞으로 독립적이고 전면적인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겠다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와, 타이밍이 진짜 무슨 한편의 드라마네요. 아니, 크립토 업계의 특성상 그 빅4 회계법인 감사를 받아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신뢰도를 요구하는 일이죠. 근데 그걸 1위 기업이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이나 규제 친화적인 기업들이 테더 대신에 굳이 2위인 서클의 USDC를 선호했던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그 투명성 프리미엄이었습니다. 우리는 테더 쟤네랑 다르게 100% 투명하고 안전하다 이거였거든요. 그쵸. 그게 서클의 존재 이유였죠. 그런데 지금 서클은 자신이 찰떡같이 믿었던 그 미국 규제법 때문에 숨통이 조여서 옴짝달싹 못하게 생겼는데 딱 그 틈을 타서 불투명성의 상징 같았던 1위 경쟁사가 투명성마저 딱 장착하겠다고 치고 나온 겁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클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유일한 경쟁 우위가 이제 완전히 끝난 거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회의감이 확 들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20%가 패닉셀로 날아간 거죠. 와, 규제 모범생이 규제에 덫에 걸려서 허우적대는 그 사이에 뒷골목의 1인자가 넥타이를 딱 매고 합법적인 제왕으로 등극하려는 역습을 가했다. 진짜 엄청난 아이러니입니다. 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뭐 주식시장에서 하루짜리 노이즈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서클이나 코인베이스 같은 이런 기업들의 미래 가치를 평가할 때 기존의 공식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에요.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아예 다시 짜야 할 판이니까요. 이제 서클 입장에서는 단순히 미국 내 개인 투자자 시장을 넘어서 아예 완벽한 결제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B2B 기관 시장으로 방향을 확 틀거나 아니면 최근에 명확하게 가상자산 포괄 규제법을 확립한 유럽의 미카 환경으로 아예 비즈니스 모델을 옮겨야만 하는 아주 절박한 생존 게임에 돌입하게 된 겁니다. 네, 기업들로서는 생존을 위한 전면적인 전략 수정이 진짜 불가피해졌죠. 그런데 이 상황을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절망적으로 만드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떼요. 은행 로비, 경쟁사 역습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바로 이 법안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워싱턴의 정치적 지뢰밭입니다.
아, 정치권. 자, 그럼 이쯤에서 워싱턴 정치권으로 카메라를 한번 싹 돌려보죠. 사실 크립토 업계가 이번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좀 심하게 낙관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백악관 때문 아니었나요? 맞아요. 백악관의 스탠스를 굳게 믿었죠. 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부터 막 스스로를 크립토 대통령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업계의 수호자를 자처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의회에서 초안만 좀 잘 다듬어서 딱 올리면 대통령이 시원하게 서명해서 뚝딱 통과될 거다 이렇게 다들 믿었단 말이죠. 근데 정작 상원에서 이 법안이 완전히 꽉 막힌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정치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자, 이 부분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팩트와 숫자만 놓고 현재 상황의 구조적인 상황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객관적으로 짚어주시죠. 현재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그 가족들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를 직접 출범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수익 구조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토큰 수익의 약 75%를 대통령 가족 측에서 수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75%요. 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직접 가져가는 구조네요. 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즉각적으로 이 구조를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현직 고위공직자가 규제 대상인 특정 산업에서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얻고 있는 이건 명백한 이해 충돌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디지털 자산 수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윤리 조항이 이번 법안에 딱 포함되지 않는 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절차, 즉 필리버스터를 전면적으로 불사하겠다고 공식 예고한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미국 입법 시스템에서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딱 종료시키고 법안 표결을 강행하려면 총 100석 중에서 60표라는 압도적인 찬성이 필요하잖아요. 네, 60석의 슈퍼 머저리티가 필요하죠. 근데 지금 공화당 의석수가 53석에 불과하잖아요. 이게 뜻하는 바는 아주 명확하네요. 민주당 쪽에서 최소 7명의 상원 의원이 반란표를 딱 던지면서 찬성 쪽으로 넘어와 주지 않으면 이 법안은 물리적으로 절대 통과될 수 없다는 거군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크립토 업계가 자신의 가장 든든한 백팩이라고 믿었던 치앤 크립토 성향의 대통령이 역설적이게도 본인 스스로가 이 산업의 직접적인 수익 수혜자라는 그 객관적 사실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샀고요. 참, 세상 일 모르는 거네요. 네, 결과적으로 60표의 벽을 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정치적 장애물이 되어버린 셈이죠. 트럼프 측이 해당 디파이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거나 아니면 업계가 원치 않는 그 강력한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을 법안에 스스로 우겨넣지 않는 이상 이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은행들의 그 끈질긴 3,960억 원짜리 로비, 독소 조항의 그 끔찍한 모호함, 1위 경쟁사 테더의 깜짝 역습, 그리고 워싱턴의 이 옴짝달싹 못하는 정치적 딜레마까지. 이 모든 상황을 쭉 연결해보면요. 이게 뭐 단순히 코인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특정 회사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차원의 싸움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네, 이걸 더 큰 그림과 딱 연결해보면 이제 결국 이 사태의 본질은 글로벌 디지털 패권 전쟁으로 귀결이 됩니다. 패권 전쟁이요? 여러분, 달러의 가치를 고정한 USDC나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단순한 투자용 카지노 칩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상 물리적인 국경이 없는 무한한 디지털 세계로 미국 달러의 영향력과 패권을 거침없이 확장시키는 현재로서 가장 강력한 인프라거든요. 달러의 디지털 영토 확장인 셈이네요. 지금 미국 밖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중국은 이미 정부 주도로 디지털 위안화를 전 세계로 밀어붙이고 있고요. 유럽, 싱가포르, 홍콩 같은 곳들은 아주 명확한 규제를 딱 내세워서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 자리를 선점하려고 정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자국 은행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겠답시고 막 시대착오적인 과도한 규제로 자국의 스테이블 코인 산업을 짓눌러버리면 결국 그 디지털 세계에서의 달러 패권이라는 거대한 빈자리를 다른 나라의 디지털 통화나 아니면 규제가 느슨한 해외 기업들이 고스란히 다 차지하게 될 거란 말씀이군요. 네, 완전 남 좋은 일을 시키려고죠. 달러 패권을 디지털로 확장하려는 혁신이냐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통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이냐 이 양립하기 힘든 두 가지 거대한 가치가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아주 좁은 외나무 다리 위에서 정면 충돌하고 있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정책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이 법안 통과의 골든타임, 그게 단 2달이거든요. 2달이요? 왜 그렇게 촉박하죠? 미국은 올해 11월에 상하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선거가 다가올수록 의원들은 아주 민감하고 논쟁적인 법안에 자기 이름을 올리는 그 표결 자체를 극도로 꺼리게 됩니다. 아, 표 떨어질까 봐 몸을 사리는 거군요. 그렇죠. 따라서 당장 다음 달인 4월 중에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수정하는 그 마크업 일정이 확정되어야만 하고요. 늦어도 5월 안에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면 올해 안에 법이 발효될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아, 5월을 넘기게 되면 그냥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확 빨려 들어가니까 사실상 법안 논의 자체가 내년, 즉 2027년에 새로운 의회로 완전히 밀려나 버린다는 거군요.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지금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째깍거리는 타임라인 때문이겠네요. 네, 코인베이스는 그동안 크립토 업계랑 워싱턴 사이에서 일종의 외교관 역할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암스트롱 앞에는 지금 아주 가혹한 2가지 선택지만 놓여 있습니다. 어떤 선택지들이죠? 첫째, 일부 독소 조항이 당장 우리 비즈니스에 뼈 아프더라도 장기적인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력적으로 타협하고 이 불완전한 초안이라도 일단 수용하자. 이렇게 업계를 설득할 것인가? 현실적인 타협안이네요. 그럼 2번째는요? 둘째, 패시브 일드 금지 같은 이런 악의적인 조항은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니까 절대 받을 수 없다. 이러면서 판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은행권과 전면전을 선언할 것인가? 와, 진짜 진퇴양난이네요. 네, 그래서 그의 입에서 어떤 선택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업계 전체에 막대한 로비 자금이 향할 방향, 그리고 이 법안의 최종 운명이 갈리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방대했던 이야기들을 하나로 딱 꿰어서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이번 3월 23일에 있었던 그 충격적인 유출 사태와 20% 폭락. 전문가님, 이게 과연 크리퍼 업계를 향한 정치권의 완전한 배신일까요? 아니면 성장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고통일까요? 단기적인 시각에서 딱 보면요. 이건 투자자들과 기업들에게 명백하게 뼈아픈 배신이자 거대한 손실이 맞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정책이 역풍으로 돌아온 거니까요. 그렇죠.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아주 긴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새로운 산업이 피할 수 없는 일종의 통과 이래, 즉 성장통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기존 거대 케이블 미디어 산업이 어떻게 격렬하게 로비하고 저항했는지, 또 우버가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진출할 때 기존 택시 업계랑 얼마나 피 튀기는 충돌을 겪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맞아요. 혁신이라는 건 태생적으로 기존 기득권의 밥그릇과 아주 거대한 굉음을 내면서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크립토 산업이 겪고 있는 이 극심한 진통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장이 더 이상 변두리의 다크웹이나 소수 매니아들의 투기 자산이 아니라 수경원이 움직이는 진짜 거대한 제도권 금융 시스템의 한가운데로 편입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일종의 입장료와 같습니다. 아, 제도권 편입을 위한 입장료다. 네, 어떤 형태든 간에 이 규제의 명확성이라는 새로운 룰이 확고하게 세워져야만 비로소 월스트리트의 그 수조 달러 단위 거대 기관 자금들이 안심하고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테니까요.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없이는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이 앞으로 뉴스나 시장의 흐름을 딱 보실 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스스로 상황을 읽어내기 위해 반드시 주시해야 할 핵심 시그널 3가지를 제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첫째, 4월 중에 상원 금융위원회의 마크업 일정이 확정되는지 달력을 꼭 확인하십시오. 일정이 잡힌다면 시장은 타협의 가능성을 보고 안도 랠리를 펼치겠지만 이게 5월 이후로 밀린다면 법안 좌초라는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 겁니다. 둘째,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트위터나 공식 석상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 유심히 보십시오. 그가 눈물을 머금고 타협을 택하는지 아니면 결상전을 택하는지가 향후 수개월간의 시장 온도를 완전히 결정할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도 있죠. 맞습니다. 셋째, 워싱턴의 그 꽉 막힌 정곡을 풀 열쇠, 즉 대통령 가족들이 자신들의 디파이 프로젝트나 이 법안의 패시브 일드 제한 조항에 대해서 어떤 워딩을 내놓는지 지켜보십시오. 행정부의 실질적인 타협 가이드라인이 바로 그 입술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 3가지만 잘 팔로우업 하셔도 시장의 흐름을 훨씬 선명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깊고 복잡했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조금은 도발적이고 상상력을 막 자극하는 화두를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오, 어떤 화두인가요? 앞서 우리는 전통은행들이 그 8,800조 원의 예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막대한 로비 자금을 쏟아부으며 크립토 업계를 죽이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잖아요. 네, 총력전을 펼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은행들이 이 규제 방어벽을 끝내 실패한다면 어떨까요? 혹은 반대로 그 모호했던 규제가 오히려 아주 명확하게 다듬어져서 크립토가 완전히 합법적인 제도권 금융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 그거 상상만 해도 엄청난 파장이 일겠는데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 거대 은행들이 결국 코인베이스나 서클을 말라 죽이는 대신에 자신들의 그 막강한 자본력을 동원해서 아예 이 혁신 기업들을 통째로 인수합병해보려는 거대한 시나리오가 펼쳐지진 않을까요? 야, 그건 금융의 역사상 진짜 충분히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월스트리트에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다면 차라리 돈으로 사버려라. 와, 차라리 돈으로 사버려라. 진짜 무서운 말이네요. 네, 전통금융과 디지털 금융의 이 8,800원짜리 진짜 전쟁은 어쩌면 서로를 피투성이로 파괴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자본이 새로운 혁신을 집어삼키는 형태로 이제 막 일막이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수년 동안 맞서 싸워왔다고 믿었던 그 낡고 견고한 금융의 성벽. 어쩌면 그 성벽은 지금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 디지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벽돌을 바르면서 훨씬 더 거대하게 리모델링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이 그리고 이 전쟁의 끝이 결국 어디로 향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날카로운 판단에 그 답을 맡기며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